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산안 말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여행 연습이었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혈세농단의 주범이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은 의회 쿠데타라고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전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2일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몸부림과 절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국회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노숙도 불사하고 목숨 걸고 맞겠다며 갖은 추태와 꼴값들을 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쩝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이런 목리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4+1 협의체의 협업으로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6일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3일 금요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막게 되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15일 일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한국당 필리버스터도 같이 종료되는 거죠. 이후 16일 월요일 또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은 두 번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에 통과시킨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일명 임시국회 끊어가기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나리오인데요. 아마도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16일 공수처법과 선거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고 다음 날인 17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입법 완료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당이 몰랐을까요? 일부러 망연자실,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모양을 연출해 정치 탄압당하는 야당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동정심이 확산돼 지지층이 결집되고 반문재인 정서와 여권 비판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원동력으로 한국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총선의 원동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저들의 의도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죽 못났으면 동정표에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끄집어낼까요? 저들은 20대 국회 내내 정치다운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정치 집단인데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 협상으로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못했고 오로지 억지와 떼쓰기, 목리 부리기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해왔던 거죠. 이로써 내년에는
안 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전부 안 보고 싶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을 2020년에는 안 보게 될 듯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나는 국민혁명의 의장으로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했고 그 근거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늘 하는 말대로 간첩의 왕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후에 행한 모든 말과 정책과 행동이 국가를 해체하고 그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내용 그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을 해양동맹으로부터 분리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하는 대륙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고 광화문에서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걸 가지고 불법 모금을 한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한번 재미를 봐가지고 언론들이 가상의 현실을 먼저 계속 보도한 뒤에 현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언론들이 한국 언론들의 범죄 행위인데 그걸 나한테 그대로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박근혜하고 달라요. 여러분 다 덤벼도 나 못 이겨.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진실이 내 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1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적극 지지자이자 황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이기도 한 정광훈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4번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해오던 그가 곧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데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사전 정보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국당에 그의 절친이 많다 보니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가 한 말들이 가관입니다. 빨리 종교인 행세를 접고 정치인으로 새 출발하는 게 더 나을 듯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제 목사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였던 사람인 거죠. 이분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광훈 씨는 정말 복받은 분인 거죠. 이명박근혜 때였다면 이미 잡혀가도 10번은 잡혀갔을 테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분 범죄 혐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총 6개나 되는데요. 내란 선동, 폭력 시위 주도, 기부 금품법 위반, 정치 자금법 위반, 반국가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와, 정말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을 왜 긴급 체포를 안 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범죄 혐의는 기부금품법 위반인데요.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서 사전 신고 없이 돈을 걷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들인데요. 결국 돈을 밝히던 목사였던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또다시 돈이었습니다.